30년 전, 한 젊은 어머니는 가슴 아픈 상황에서 외아들과 헤어지도록 강요받았다. 가난과 전남편 가족의 사악한 음모에 파묻혀도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 한복판에 작은 만두집을 차려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한 손님이 갑자기 들어와 묻힌 모든 기억을 되살렸다. 이것이 꿈이 실현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쓰라린 착각일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성애, 분단, 상봉에 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자. 저는 김은숙, 올해 68세로 서울 마포에서 작은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작은 가게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제게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제가 모든 희망을 쏟아 부은 공간입니다. 언젠가 제 아들 최민재가 이곳을 찾아오고 저를 알아볼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는 30년 전 저와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합니다. 가게의 모든 음식은 제 손으로 만듭니다. 고소한 고기 만두 속에서부터 부드러운 단주까지 저는 매번 정성을 다합니다. 단골 손님들은 종종 제 만두가 따뜻한 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만두에 담으려 한 것이 단순한 맛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은 그리움, 사랑,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후회의 마음입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은 느린 필름처럼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바닷가 작은 어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은 비록 가난했지만 웃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18살 때 저는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의 서울은 시골에서 온 저에게는 분주하고 냉혹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작은 고시원당을 구하기 위해 서빙, 청소, 공장 노동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최경우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경우는 명문 대학생이자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경우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세련되고 친절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배경에 대해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세 서로에게 끌렸고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봄날의 꽃처럼 아름다웠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경우의 어머니 윤희자는 강력히 우리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들의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우는 저와 우리 아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역시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발등하는 젊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민재를 임신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경우의 가족은 저를 서울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저는 고통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고 아이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험난한 길이 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제가 마포에 만두 가게를 연 이유는 과거에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포는 단순히 서울의 번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경우와 제가 많은 추억을 쌓았던 곳입니다. 저는 이곳의 가게를 열어 민재가 지나가다 이곳을 보고 제가 소중히 간직해온 추억의 조각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매일 가게에서 손님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얼굴을 살핍니다. 가끔씩 젊은 남자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제 심장은 두근거립니다. 혹시 그가 민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만두를 맛보러 온 평범한 손님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언젠가 운명이 제게 미소 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만두를 만들고 기다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믿음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최경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저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다가온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경은 제가 살던 세계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경우는 서울의 부유하고 명망 높은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가난한 어촌에서 올라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던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숨기고 사랑을 키웠습니다. 경호는 저를 서울의 한적한 공원이나 강변으로 데려가며 우리의 시간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저의 가난한 배경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은 제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었고, 저는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경우의 어머니 윤희자 여사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저를 경우와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불러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은숙, 내가 아무리 경우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은 없어. 그 말은 저를 뼛속까지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겸호는 그녀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저를 선택하겠다고,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믿고 싶었지만 상황은 저희 둘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임신을 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겸호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겸호는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희자 여사는 제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더욱 거세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돈을 건네며 떠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아이를 낳든 말든 너와 그 아이가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경우의 앞날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당장 떠나라. 저는 절망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경호가 아무리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가족의 힘은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겸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눈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은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이를 지켜줘. 너와 아이가 행복하길 바랄게. 그의 말은 저를 찢어지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마지막 부탁대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을 떠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겸호와의 추억은 매 순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자라는 아이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순간에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저는 그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를 최민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재라는 글자에는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제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였습니다. 저는 민재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겸호와의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우리 사랑의 기억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제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의미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제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낡고 작은 방에서 그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던 순간 저는 세상이 환히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후 저는 제 모든 것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가난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민재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매 순간은 기적 같았습니다. 민재는 제 삶의 의미였고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그의 첫 미소, 첫 걸음, 그리고 엄마라고 처음 불렀던 순간은 제 가슴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작은 방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힘들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민재의 웃음소리는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5살이 되던 해 최경호의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윤희자 여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가 이 가난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핏줄이다. 너 같은 여자가 이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어. 민재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해.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민재를 빼앗길 수 없다고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그녀의 권력과 재력 앞에서 제 목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위협과 함께 민재의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제게는 분도, 변호사도, 힘도 없었습니다. 최경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피하며 그 삼원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경우 씨, 제발 민재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는 내 모든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만 그는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민재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들의 차를 따라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재는 저를 향해 울며 손을 뻗었지만 그를 태운 차는 저를 뒤로 한 채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민재가 떠난 후 제 삶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매일 밤 그의 웃음소리와 그의 손길이 그리워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가 제 곁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제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었고 제 피와 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고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리움 속에서도 저는 민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길, 건강하길, 그리고 언젠가는 저를 기억하고 다시 만나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재가 떠난 날은 제게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무리 많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떠난 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를 잃은 첫 해에는 매일같이 서울 곳곳을 헤매며 그의 소식을 찾았습니다. 윤희자 여사의 가족이 얼마나 철저히 그를 숨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보를 은폐하며 심지어 민재가 있는 학교와 주소를 비밀로 했습니다. 저는 한때 겸우에게 다시 연락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겸우는 더 이상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홀로 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민재를 직접 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의 이름을 불러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재야, 내가 어디 있든 엄마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몇 년 후, 저는 민재가 외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가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곧 새로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민재를 만나고 싶어 할 때마다 윤희자 여사는 저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민재가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재가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그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모든 용기를 내어 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서울에 있다는 것만 알 뿐 그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고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편지를 그의 집으로 보냈지만 모두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재가 나를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민재와의 추억을 담은 장소에서 제가 직접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장소는 마포였습니다. 마포는 제가 경우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며 민재와도 잠시나마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작은 만두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두는 민재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5살 때 저는 종종 시장에서 싸구려 밀가루와 고기를 사와 만두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만두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은 제게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가게를 열면서 저는 그곳을 단순히 음식을 파는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재를 기다리는 신호이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가게 한쪽 벽에 민재와 제가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젊고 활기찼으며 제 옆에는 4살짜리 민재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통해 민재가 제 존재를 알아보고 기억해주길 바랐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내가 찾아와 주겠니?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고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이 가게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고 민재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을 수 없었지만 그는 언젠가 제게 다가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재가 이 가게를 지나치다 제가 걸어둔 사진을 보고 걸음을 멈추는 날을 상상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희망은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고 저는 그 희망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제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매일 만두를 빚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포의 연작은 만두 가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 희망과 사랑, 그리고 지난 세월의 그리움을 담은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마포는 제가 최경우와 함께했던 가장 행복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고 그 추억이 이제는 제가 민재를 기다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게의 위치는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교차로 근처에 자리 잡아 민재가 이곳을 지나칠 가능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가게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몇 개의 작은 테이블, 만두를 찌는 찜통,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진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젊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제품 안에는 4살짜리 민재가 해맑게 웃고 있었고 저도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간직한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게의 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손님 누구나 들어오면 바로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진 옆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아 따뜻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내가 이곳을 찾아줄까?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반죽을 만들고 속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몸은 고단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민재를 찾기 위한 저만의 메시지였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주민들이 간단히 아침을 먹으러 왔고 오후에는 시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잠시 쉬며 만두를 사갔습니다. 제 만두는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제 만두가 부드럽고 속이 꽉 차 있으며 무엇보다 점선이 담겨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예요? 너무 귀여운 아이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 뒤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희망을 되새겼습니다. 민재가 언젠가 이 사진을 보고 기억해주기를, 그리고 저를 알아봐주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에는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만두를 사러 오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숙 씨 만두는 참 특별해요. 옛날 우리가 젊었을 때 먹던 맛을 떠올리게 해주네요.
또 다른 손님들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후마다 모여 만두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이 혹시 민재일까 싶어 매번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민재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을 때면 저는 가끔씩 민재를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어딘가에서 이 가게를 찾아오기를 바란다. 엄마는 항상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가끔 꿈속에서 민재를 만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꿈속의 민재는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어린 시절의 해맑은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로 들어와 사진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제가 다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만두 가게는 제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만두를 만들며 민재가 이곳을 찾아오는 날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은 제가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고 민재는 제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날은 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만두 가게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가게 안은 평온했습니다. 단골 몇 명이 따뜻한 만두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조용히 만두를 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아니, 합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분명 민재였습니다. 그의 얼굴, 눈빛, 그리고 서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경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제가 기억하는 어린 민재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주방의 테이블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으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다 들른 손님 같아 보였지만 저는 그가 들어온 순간부터 온 신경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두가 따끈따끈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드셔 보시겠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도 익숙해서 제 가슴이 아리도록 아팠습니다. 그는 창가 근처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그의 주문을 닫으면서도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힐끗 보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사진이 우리의 추억을 담은 사진인데 그는 아직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만두 몇 개만 주세요. 단단히 먹고 가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어린 시절의 민재와 닮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만두를 준비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이미 그를 알아보았지만 머리는 너무 많은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바로 내 정체를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만두를 그에게 가져다 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젊어 보이시네요. 혹시 학생이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대학은 졸업했어요. 지금은 금융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그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멋진 어른이 되었는지 감탄하면서도 그의 삶에 제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만두를 먹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그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따뜻한 차예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들러주세요.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고 다 먹은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두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간단히 인사하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가게를 떠나는 순간까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지자 저는 그제야 주저앉으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제게 깊은 감동과 동시에 엄청난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재를 다시 만난 것이 기적 같았지만 그와 진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는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제가 진실을 이야기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걸어온 긴 여정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확신 말입니다. 민재를 다시 만난 후 저는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를 직접 찾아가 모든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갈까? 그의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그와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을 흔들어 놓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작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가 다시 가게에 오기 전에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남긴 카드 결제 영수증을 통해 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만두 가게에서 오셨던 손님 맞으시죠? 제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쉴 새 없이 뛰었고 마음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아무런 답장도 주지 않으면?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민재는 짧게나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시간이 괜찮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의 답장은 차분하고 예에 다르지만 뭔가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가 대화를 열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희자 여사가 저희 움직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가게로 찾아와 저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민재에게 진실을 말할 생각이니?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이야? 그 아이의 삶을 망치고 싶다면 그렇게 해봐. 하지만 기억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민재는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그의 삶을 흔들리게 놔두지 않을 거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기고 살 수 없습니다. 민재는 저희 아들이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가 저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그 아이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가게를 떠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그의 삶을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실을 숨긴 채로 더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에게 보낼 작은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길지 않았지만 제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제가 소중히 간직했던 사진 한 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사진은 민재가 어렸을 때 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민재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우리는 서로 떨어졌지만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고 너를 기다려왔다. 진실을 듣고 싶다면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길 바란다. 사랑을 담아. 엄마가. 편지와 사진은 가게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민재가 다시 가게에 올 때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들지 못한 채 민재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이해할지 아니면 거절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저 진실을 전한 것만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만두를 찌며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서는 작은 떨림과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재가 편지를 읽고 찾아올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어 가게가 잠시 한산해질 무렵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민재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남긴 편지와 사진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편지, 그리고 이 사진, 정말 당신이 보낸 건가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냈어.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믿고 싶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힘겹게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제 어머니인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엄마야. 민재야, 내가 너를 잃어버린 뒤로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제 말을 믿으려는 듯, 그러나 아직 혼란스러운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다 살려 말게. 하지만 우선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우리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후회의 감정이 뒤섞인,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만난 기적을 축하하는 울음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저는 민재를 앉혀놓고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호와의 사랑에서 시작된 이야기부터 민재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를 잃게 된 모든 과정을 말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나를 찾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난 항상 너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 할머니가 날 막았고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가게를 열고 너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단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의 표정에는 이해와 슬픔, 그리고 늦게나마 어머니를 찾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유학 중 겪었던 일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야 엄마를 찾아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민재야. 내가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과 고통이 마침내 보상받는 날이었고 민재와의 재회는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민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재와의 재회 후
제 삶은 새로운 잠으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혼자 오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제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4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 민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밝은 눈망울, 사랑스러운 미소, 그리고 순수함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 저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향해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재의 아내 수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민재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손주에게 민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손주 지훈은 저를 바라보며 웃을 때마다 제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윤희자 여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제가 민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숙 씨. 이 편지를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민재를 지금의 그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늦었지만 저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는 저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미워하기보다는 지금 제 앞에 있는 가족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오랜 시간 운영해 온 만두 가게를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제게 소중한 추억과 기다림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저는 가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민재와의 오래된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아픔과 슬픔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희망과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민재 가족 근처로 이사했고 매일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가 달려와 할머니라고 부르며 저를 껴안고 저녁이면 가족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뒤로하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며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껴안으며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